오랜만에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 들어있는데 그중 금융시장에 관한, 자본시장에 관한 세제 개편안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입니다. 자, 저게 왜 호재냐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안에 아주 엄청난 증시의 이슈와 그리고 재료가 숨겨져 있고요. 그 외에 세제 개편안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이거 일단 올해 좀 뭔가 부담은 내려놔도 되겠구나 싶은 부분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서 2년 전에 있었던 그때 당시 뭐랄까 우리 함께 했던 투쟁 있잖아요. 투쟁.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한 투쟁. 기억나셔야 될 텐데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2 세제 개편안이 보도자료로 나왔고요. 요게 거의 한 40여 페이지에 이르는데 그 중간 정도에 금융시장 활성화 관련한 부분이 한 2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표가 저 보도자료에 초반에 금융시장 활성화 요 초반에 나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요 부분도 있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한 부분, 증권거래세 관련한 부분 요 세 가지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금융투자 소득세. 이게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잖아요. 주식 양도세입니다. 제가 증시토크에서 거의 1년에 여러 차례씩 강조드려 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애청해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을 해 왔었고 2020년에 그때 당시 이제 주식 양도세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 관련한 세제를 통합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안을 냈었어요. 그때 당시 기재부에서. 그때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금융투자 소득세 초안이 그냥 개인 투자자 뒤통수를 퍽 치는 정말 혈압 오르게 하는 그런 안이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원래 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2년 유예해서 2025년에 하겠다라는 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0억이잖아요. 요거 관련해서도 또 2년 전에 우리 투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투쟁의 기억. 어떤 투쟁했습니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19년에 10억 원으로 낮추고 2년마다 레벨 다운 해왔는데 요게 이제 2020년에 3억 원으로 원래 예정되었으니까 낮출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시 기재부에서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려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석 때 저 포함해서 들고 일어나서 국민청원 넣고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았잖아요. 3억 원 하향하면 난리 납니다. 주식시장 붕괴됩니다. 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수렁에서 건져냈는데 뒤통수 퍽 친 거죠. 참 좀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원래는 현재 0.23%에서 0.15%로 23년부터 낮추는데 요거 이제 위에 두 개가 너무 파격적이니까 23년에는 0.03%포인트 낮추고 25년에 0.15%포인트로 낮춘다. 요 안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별이 5개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 화랑장, 그리고 21년 상반기까지의 화랑장을 경험하시면서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금융투자소득세가 어쨌거나 23년에 시행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증권사 이제 본사 쪽에 계신 분들 얘기해보면요, 전산은 얼추 다 이제 용역 져가지고 다 구축이 되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의 이제 막 시작하면 이제 예,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불편하죠. 예, 불편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얼마까지는 저희 금융투자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 보니 2023년 되기 전에 주식시장을 떠나겠다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이 주식은 변동성도 큰데 세제 혜택도 없으면 그냥 부동산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긴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유예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유예안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입니다. 요거 이제 별이 5개급이긴 해요. 예.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 요것도 별이 5개급입니다. 별이 5개. 왜 이게 5개냐? 여러분들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013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레벨 다운되어 왔어요. 100억에서 50억, 50억에서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낮아져 왔습니다. 2년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년 연말, 특히 하반기, 스몰캡, 연말이나 하반기 되면 그냥 완전히 이건 좋은 종목도 그냥 이거 완전 휴지 조각 쓰레기처럼 그냥 막 추풍낙엽 같은 주가 폭락이 발생됐어요. 왜? 해당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 일단 대주주 기준에서 회피하려면서 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다시 원복시킵니다. 예. 2013년 이전으로 원복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지분율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아마 1%인가 2%인가 그럴 텐데, 지분율 기준도 폐지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시가총액 100억짜리가 있다. 근데 내가 한 2억 원어치 샀다 한다면 대주주 되잖아요. 예, 이런 거 없애버리고 아예 고액 주주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족 합산을 본인만으로 변경합니다. 요게 이제 좀 골 때렸던 게 뭐냐면요. 요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도 은근히 계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 나, 배우자, 예, 나, 아빠, 엄마, 예, 각각 이런 일도 있겠죠. 난 아빠, 엄마 재산 얼마인지 몰라. 배우자가 얼마 이렇게 숨겨놨는지 몰라. 근데 나도 그 비밀이야.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투자했고, 아빠, 엄마가 5억 투자하고, 배우자가 한 3억 어디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로또가 당첨돼서 몰래 가지고 있던, 이렇게 해서 우연히 삼성전자를, 전자 아니더라도 삼성 무슨 회사를 사놨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아니지만, 이게 합산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020년에 3억 원으로 하향하려고 할 때 이때 이게 부상이 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저렇게 하향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억 9,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나 몰래 1,000만 원치 샀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본인만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2022년 현재 0.23%포인트에서 0.2% 낮추고 내년에 그리고 25년에 0.15%로 낮추겠다. 25년이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유예를 해서 시행되는 시점이죠. 원래는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고 0.15%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게 2년 뒤로 미루면서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조금 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증권거래세 저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게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시기가요,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바닥권역인 때가 많았습니다. 요 자료는 예전에 이제 제가 정기 세미나 때 썼던 자료에서 이제 맨 마지막 줄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한번 보세요. 1979년 3월. 요때 이제 2차 유가 파동을 해서 요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인하했죠? 90년 6월. 89년부터 해서 증시가 하락하면서 깡통 계좌가 누적되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진바닥은 아니지만 바닥 권역에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95년 7월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94년 화랑장 이후에 이렇게 쭉 꺾여 내려가던 그 시기, 그리고 96년 4월에도 IMF를 1년 앞두고 하락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0.23%로 인하했죠. 자, 그런데 이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뭐랄까 정부에서 볼 때 좀 견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러한 때 증권거래세를 하나의 부양책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 드린 세 가지 중요 포인트 2022 세제 개편안 중 금융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당장에요. 요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하반기에 자금 이탈될 예정이었던 자금들이 스톱! 이탈하지 않는 일단 멈춤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호랑이 그림이 있고요. 엉하고 그러면서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되면 그 전에 개인 투자자가 탈출하는 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수급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작년 연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세미나 드렸었죠. 103차 정기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되는 23년에는 떠나겠다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2년 유예가 된다면 올해 빠져나갈 게 일단 스톱 되겠죠. 만약에 이게 그냥 강행이 됐다 그러면요, 올해 하반기에 좀 부담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이 요것 때문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긴 하죠. 대외적인 변수도 큰 변수일 텐데, 대외적인 변수가 긍정적일 때는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이 날벼락 같은 그런 매물이 될 것이고, 증시가 나쁠 때는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매물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스톱! 부담을 멈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당장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로는요, 이건 이제 증시 체질 관점입니다. 증시 체질.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래대로 100억 원으로 바꾸고 고액 투자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 체질 관점에서 보면 매년 연말 가까이 됐을 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화면상에 뭐 막대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조금 짧았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양도세 회피 매물로 인해서 소형업종이나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 때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반복이 되어 왔었어요. 개별 종목 단위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좋은 종목인데 이유 없이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워낙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됐다 어떤 주주가 1억 원어치 던졌다 그 작은 금액으로 그냥 휘청휘청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레벨 다운, 코스피 시장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 보면 그 기준이 시행됐는데, 그때 당시 하반기에 소형주가 부진하고 대형주는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해 연말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12월에 투매가 나왔다가 새해 연초에 스몰캡 랠리가 발생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어 왔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변경되는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부담 요인이 감소됐다. 요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됐다는 거, 그건 진짜 큰 이슈예요.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0억 원으로 다시 높이고, 요게 이제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뀌죠. 지분율 개념이 적용을 안 하면서 고액주주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한 종목당 100억 이상. 엄청난 금액이긴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한다고 매도하는 분들 크게 줄어들겠죠? 결국 연말에 하락하고 연초에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이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든 제도적인 모순이었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고액주주라는 개념이 들어서고, 그리고 친족 단위 합산이 사라지다 보니 한 종목당 100억 가까이 보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 특정 개인이 집중 매매하면서 개별 종목이 정말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지분 관련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좀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 번째, 증시의 바뀔 성격.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격 변화는 연말 하락, 연초 상승 사라진다. 요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들 중에도 많이 아는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타이밍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셀인메이 전략이라고 5월에 주식시장, 5월 되기 전이든 5월이든 주식시장 떠나고, 그리고 11월이 오기 전에 또는 11월에라도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 6개월 쉬고 6개월 사고. 이 전략, 셀인메이 전략을 은근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6월을 보내면서 아싸 가오리를 외치셨을 거예요. 역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린메이 전략이 은근히 많이 잘 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예,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좀 쩐주들 아니면은 뭐 이제 거액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지만, 예, 이제 첫 번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 세린메이의 명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좀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증시를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 예.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이전처럼 뭔가 너무 이게 고정화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 예, 최종적으로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예, 이게 확정되면, 예, 좋죠, 뭐. 여러분들, 하반기에, 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